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고려 개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고려 첫 페이지를 들어가며 앞서서 우리가 잠깐 78페이지 하단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백제, 후고구려가 세워질 때부터 연결해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신라 하대가 되죠. 하대 하면은 뭐 선원헌, 흥진경 이렇게 해가지고 왕 이름이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성녀, 구세가 나오게 되고, 이 사이에 이제 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왕 이름을 외워가지고 우리가 막 업적을 나열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경순왕은 이제 10세기이죠.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까지 해서 신라가 935년에 끝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어떤 인물이 있어요? 견훤이라는 인물이 있죠. 견훤이라는 인물은 상주 출신이라고 하고 신라에서 장군을 했다라고 하는데, 견훤이라는 인물이 이제 진성여왕 때 무진주, 오늘날은 이제 광주를 점령을 하고, 진성여왕 다음에 이제 효공왕이라고 있어요. 효공왕을 뭐 따로 외우지는 않는데 우리 책에는 있습니다. 당연히 업적이 뭐 따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진주를 점령을 하고 완산주, 오늘날의 이제 전주를 도읍으로 해서 후백제를 세웁니다. 후백제는 이제 900년이죠. 후고구려보다 1년이 빨라요. 근데 우리가 후백제 하게 되면은 반드시 후백제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중국의 5월 및 일본과 교류를 했다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 후백제구나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장난을 쳐요. 지방직 시험에서 전에 무진주하고 완산주를 바꿔가지고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한편 이제 누가 있어요? 궁예가 있죠. 궁예. 궁예는 처음에 이제 양길이라는 사람의 부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길을 쳐내고 송악을 근거지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후고구려는 901. 이 연도는 다 외워줘야 됩니다. 순서 맞추는 문제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송악의 기존의 세력이 누가 있어요? 왕건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왕건 부자, 왕건 아버지와 왕건을 받아줍니다. 받아줘가지고 우리가 후고구려와 관련을 해서는 국호가 어떻게 변천을 했고 그 다음에 연호가 어떻게 변천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운 다음에 마진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천도를 해요. 철원으로. 쭉 밑에 써볼까요? 다시 철원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마진에서 태봉으로 또 바꿉니다. 국호가 후고구려였다가 마진이었다가 태봉이 되는 거죠. 한편 이제 연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진이었던 시기에 연호가 있고 태봉이었던 시기에 연호가 있습니다.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은 무, 성, 수, 정 이렇게 외워요. 여기는 무태, 성책, 수덕, 만세, 정계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기억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무성수정. 마진이었던 시기에 송악에서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꾼 다음에가 무태고, 철원으로 가서 마진이었을 때는 성책, 그 다음에 태봉으로 바꾸면서 수덕, 만세, 그리고 마지막에 정계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죠. 한편 이제 후고구려의 특징이다 한다면 광평성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기구도 만들고 구관등제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궁예가 우리 뭐 기록에 따르면 왕족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불분명하다고 해요. 스스로 자기가 왕족이었다 하는 거지. 해서 뭐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던졌는데 밑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뭐 눈을 찔러가지고 애꾸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전제 정치를 포악하게 펼치니까 왕건이 광평성 시중에 오른 이후에 궁예를 쳐내죠.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고려를 건국을 합니다. 918년에 건국을 하고 다시 송악으로 재천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신라 말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정도 될 텐데요. 이제 고려로 들어가야죠. 고려. 우리가 고려 과정에서 이제 지도를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이렇게 보면 상황이 어때요? 이렇게 되고 신라는 굉장히 작아져 있습니다. 신라가 작아져 있고 여기는 이제 후고구려 뭐 마진, 태봉 이렇게 바꾸는데 그냥 후고구려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후백제가 돼요. 위에는 발해가 되죠. 발해. 앞에 이제 당은 907년에 멸망을 해요. 가지고 여기 뭐 당도 이렇게 있을 테고. 10세기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당이 멸망한 이후에 5대 19국의 혼란기가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이건 주의해야죠. 3세기, 4세기, 5세기 해가지고 뭐 3세기는 중국도 유초고 삼국시대. 그리고 4세기가 뭐예요? 거기는 5대 19국은 여기고 5호 16국 시대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5대 19국하고 4세기 때 5호 16국을 바꿔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니까 5대 19국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고려에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제가 교재 오른쪽에 두 문자로 써놨어요. 이 부분이 순서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문자로 외우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두 문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대금통일. 제가 공부할 때 만들어 놓은 두 문자인데 나를 고발하는 공고. 그리고 여기는 좀 뭔가 맞추려고 붙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금통일, 나고발 공고, 금통일 하다가 나고발 공고, 대금통일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두 문자를 강하게 외워두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제 나부터 시작을 해야죠. 나주 점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궁예가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왕건 부자를 끌어들였죠. 근데 왕건 부자가 이제 왕건이 이쪽, 나주는 이쪽이에요, 이쪽. 후백제를 들어가가지고 이쪽을 성공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광평성 시중에 오릅니다. 왕건이 광평성 시중에 올라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요? 고려를 건국해야죠. 고려를 건국합니다. 918년에. 근데 이제 사실 궁예에 대해 가지고 궁예가 뭐 스스로 선종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다녔고 내가 뭐 미륵이다 이러고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가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궁예가 사실 뭐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주장도 많아요. 근데 왕건이 고려를 개창하면서 궁예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밀어내고 고려를 개창한 거다 라고 해서 궁예가 이렇게 나쁘게 묘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험을 할 때는 궁예는 나쁜 놈을 아직은 만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한편 이제 발해가 멸망을 하죠. 발해는 연도를 외우자라고 했어요. 6, 9, 8, 9, 2, 6에서
고려가 건국이 되고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지도를 살짝 고쳐볼까요? 발해는 이제 멸망을 했고, 이제 후 고구려는 아니죠. 고려를 건국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고려예요. 한편 이제 신라에서는 여기 견훤이, 여기 이제 마지막이 경순왕이죠. 경순왕. 마지막이 경순왕인데, 경혜왕을 죽이고, 경혜왕이 죽으니까 경순왕이 신라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백제의 세력은 아직도 뭐 굉장히 셉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공고했죠. 이게 후백제와의 싸움이에요. 여기는 이제 공산전투가 되고, 여기는 고창전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사는 지금 대구에 있죠. 여기는 이제 대구보다 위쪽에 있는 안동이에요.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고 여긴 안동 지역의 고창이고 대구 쪽에 있는 공산 전투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물어봐요. 근데 공산 전투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이게 후백제하고 지금 왕건의 싸움인데 후백제가 이깁니다. 후백제 견훤이 이기죠. 견훤이 이기고 고창 전투에서 이제 왕건이 이겨요. 여기서 왕건이 이기면서 이제 통일의 승리를 좀 쥐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전투입니다. 뒤에 나오는 전투를 이기는 게 낫겠죠. 흐름상. 한편 이제 대 하면은 좀 너무 붙었네요. 대금통일. 대는 이제 제가 이걸 맞추려고 붙인 거라고 했는데, 이제 뭐, 대광현 등 발해 유민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 이제 발해인들이 왕건 쪽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한편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금산사 유폐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산사 유폐 사건은 이제 견훤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견훤이 이제 아들이 있어요. 견훤. 장남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이제 신검이라고 하고, 넷째는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데,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왕위를 나한테 주겠지 했는데, 견훤이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신검이 어떻게 해요? 방귀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금산사 하면은 이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우리가 8세기 때 성덕왕, 경덕왕 할 때, 경덕왕 8세 때 백제 유민이었던 이제 통일신라 사람인데 진표라는 인물이 백제 유민 출신으로서 만든 게 뭐라고 했는가? 법상종이라고 했죠. 우리가 교종, 오교 할 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법성종은 원효고, 그래서 이 금산사예요. 김제 금산사. 그래서 이 금산사에 견훤을 유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어떻게 해요? 견훤이 탈출을 해가지고 왕건에게 귀의를 해요. 견훤도 왕건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견훤은 이렇게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통일신라가 끝이 나죠. 여기도 이제 전쟁 없이 끝이 납니다. 여기 있는 경순왕도 왕건에게 가가지고 최초에 이제 사신관으로 파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순왕도 왕건에게 갑니다. 남은 게 누구예요? 앞에 여기 신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신검이 남았죠. 그래서 이 전투가 마무리 전투이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천 전투 해가지고 신검하고 붙는 건데, 신검의 군대를 이제 무너뜨리고 드디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복잡해 보이지만 머릿속에 이거를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씩 발해오고, 그 다음에 견훤이 금난사 유폐됐다 오고, 신라 오고, 후백제가 없어지고를 생각을 하면 두 문자를 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는 공고, 그리고 대금 통일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붙여줄 때 붙여서 외우셔야 돼요. 지금 지워버렸는데 후백제 900, 그리고 후 고구려 901, 여기부터 해가지고 후백제 세워지고 후 고구려 세워지고 나 고발 공고 대금 통일까지 해서 고려가 딱 생기는구나 해서, 우리가 공부할 양이 이만큼이면 자꾸자꾸 외우고 정리를 해가지고 점점 줄여나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냥 후백제, 후고구려, 나고발공고, 대금통일 하고 끝 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국사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공부가 점점 줄어가면서 계속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제가 책 목차를 딱 넘기면 2페이지에도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칠판을 지우고 이제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가 정세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외세 침입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고려에는 주도 세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주워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901년에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935년에 신라가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귀의를 하고, 그리고 936년에 1~2천 전투에서 후 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왕건이 후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도 세력의 흐름에 대해서, 주도 세력이죠. 주도 세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다 한다면 호족이 여전히 중심이 됩니다. 신라에서 이제 그대로 온 거예요. 신라 말에서 그대로 온 건데, 견훤 같은 그런 인물들은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왕건도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왕건도 호족이죠. 개성지방의 호족인데 아버지와 같이 궁예 밑으로 들어간 거였죠. 이렇게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도 아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방 호족들을 다 포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호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는 또 대외관계하고 엮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거란이 있죠. 거란이 있고, 국호를 고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발해에서도 공부를 할 때 고구려왕, 고려왕, 그리고 그때 공부를 할 때 사실 고구려에서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할 그때 국호를 고려로 바꿨는데 우리가 강학상 고구려라고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려라고 했다는 거는 발해에도 고려를 계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왕건은 대광현 등 발해 유민도 다 포섭을 하죠. 그래서 이 거란족의 야유라 부기가 발해를 926년에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는 정책이 뭐예요? 북진 정책이죠. 실제로 태조 왕건 때는 우리가 무문신 할 때 삼국통일 과정에서는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다 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고 한다면 청천강에서 영흥까지가 더 확대가 됩니다. 고려시대에. 이게 이제 통일신라의 국경선이라고 한다면 태조 때는 이만큼 위로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북진 정책이라는 것도 호족의 성격은 좀 진취적, 좀 뿌리가 있는 거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한 거. 그 이후에 고려 광종 때 가게 되면은 송이 건국이 돼요. 그래서 고려는 송하고 친하고 거란은 싫어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대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거란의 침입이 일어나죠. 3번, 1차, 2차, 3차 해서 성종 때 1번, 그리고 현종 때 2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들어가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인물 이름은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희, 여긴 양규,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강감찬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찌르게 되죠. 뭐 서희는 여기 입으로 또 무찌르죠. 가지고 뭐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초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시점을 잡기 어려워요. 근데 보통은 이제 현종 때를 거치면서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보수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 하면은 몬골 귀족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인물은 이자겸입니다. 몬골 귀족의 성격은 이제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북진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죠. 진취적도 아니고 북진도 아니고 좀 이런 집단이에요. 몬골 귀족이. 특히나 수험에서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여진이 있죠. 여진에서 완해부 추장이 통합을 하고 금을 건국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여진이 있을 때는 뭐 윤관이라는 인물이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혼돈해주고 하다가 이제 금이 건국이 돼가지고 이 금나라는 송과 연합을 해서 거란을 밀어내고 거란을 없애고 송을 남쪽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송도 남송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금이 굉장히 강성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이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고려에게. 우리가 군할게 너는 신해라고 하니까 몽골귀족 이자겸 쪽이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격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수적인 성격 중에 뭐가 있냐면 무신과 문신이 이렇게 있죠. 근데 굉장히 차별 대우가 심해요. 심해가지고 보현원 사건을 시작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1170, 1170년에서 무신기는 약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때는 주도 세력이 누굽니까? 무신이죠. 무신하게 되면 막 왕도 허수아비죠. 뭐 교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무신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무신기가 뭐 몽골하고 항쟁을 하는데 뭐 굉장히 용감한 막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기에는 역사학자들도 다수가 그러고 역사도 아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개판이다. 안 좋은 말로. 그래서 이런 무신기가 10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한편 13세기에 뭐가 있어요? 몽골의 징기즈칸이 있죠. 징기즈칸이 몽골을 이후에 통합한 몽골이 이후에 원나라가 됩니다. 이게 이제 13세기, 14세기 정도 되는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 어때요? 무신들은 자기를 뭐 왕 취급도 안 해요, 사실. 왕 취급도 안 하는데 왕이 볼 때 원나라는 자기를 왕 취급을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부마국이 되죠. 이게 뭐 평가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가서 이제 사위가 되겠다 이건데 평가하기 나름인데 당시에는 뭐 여기서 진취적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원을 상대하기에는
지금 뭐 내부적으로 무신조차 컨트롤이 안 되는데 원나라에 대해서 싸운다? 이거는 굉장히 생각하기 좀 힘든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부마국이 되면서 또 불개토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풍속은 또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파격 대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정권을 주기 위해서도 이쪽에 붙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때부터 이제 이름이 우리가 고려 공부를 할 때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왕 이름을 반드시 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태해정 광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수계니 명신 희강공원 충렬선숙 해묵정 공우창공 그거를 외워줘야 되는데 이제 충렬 선숙 해묵정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앞이 다 충이니까 이렇게 해서 충열왕 충선왕 충수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죠.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면서 주도 세력이 누가 됩니까? 권문세족이 되죠. 권문세족. 권문세족의 성격은 어때요? 근데 뭐 왕도 그러고. 권문세족의 성격은 이제 친원파입니다. 친원파. 친원파여가지고 이렇게 행패를 굉장히 많이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 입장에서 이거를 좀 잡기 위해서 개혁기구들을 자꾸 만들고 하는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이 이후에 이제 원나라가 좀 약해진 그런 시점에서 이제 국민왕이 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은 보여줍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을 했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원나라가 가다가 쇠락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뭐가 등장을 합니까? 명나라가 등장을 하죠. 명나라. 명나라가 등장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우리 고려의 상태는 어때요? 홍건적과 왜구가 막 침입을 하죠. 하면서 등장한 세력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 올라갑니다. 한편 신흥 무인 세력하고 이 권문세족에 반해서 국민왕이 개혁 정치를 하면서 왕은 여기를 막 누르려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눌러지는 거 안 눌러지죠. 신원파. 이 시점에서 신진사대부들이 쓰이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힘을 합치고 중국엔 명나라가 전개되는 시점에서 1392년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초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무신기, 원간섭기, 신진사대부 맨 마지막까지 해서 이렇게 5개로 반드시 나눠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호문무권신 해가지고 각 주도 세력은 반드시 머릿속에 나눠서 기억을 해 주셔야 고려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왕 이름을 아직 안 외우셨으면은 이 정도에서 화면을 끄고 외우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이쪽은 이제 뭐 무신은 이제 몽골과 항쟁을 하죠. 몽골이 침입을 하고 몽골과 항쟁이라고. 몽골과 항쟁 과정이 중요할 테고. 그래서는 이제 부수적이다 보니까 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거하고 결부지어가지고 이후에 묘청의 난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무신기에는 왕 이름보다는 이제 각 시기별 집권했었던 무신의 이름 순서를 마치 왕같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원간섭기. 이때는 이제 다시 왕을 외워야죠. 충자로 시작하는 이런 왕들을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부터 시작을 해야죠. 고려 건국. 연호는 천수. 그래서 칠판을 다 지우고, 네, 이제 칠판을 지웠으니까 본격적으로 고려 태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조 하게 되면은 이제 고려를 개창을 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짓죠. 네, 태조가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호족에 대한 포섭일 겁니다. 호족. 각 지역에 흩어진 호족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태조가 실시한 건 결혼정책이죠. 결혼정책으로 이제 인척이 되고, 또 사성정책을 실시합니다. 사성정책이라는 거는 왕씨성을, 이렇게 성을 하사한다 해가지고 왕씨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척이, 친족이 되죠. 이게 이제 친족이 돼가지고, 너도 왕씨, 나도 왕씨 하니까 우리 친족이야. 라는 건데, 이 전전 화면에서 발해 왕자, 대광현이 내려오죠. 유민을 이끌고. 그러니까 대광현에게도 왕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호족을 포섭을 하면서 동시에 뭐 이게 당근이다 한다면 이제 채찍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에는 상수리 제도란 게 있었어요. 구성원 일부를 중앙으로 데려와서 인질로 데리고 있는 건데, 태조 왕건은 이제 기인제도라고 해가지고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 호족이 쳐들어가려고 해도 자기 아들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기인제도도 있고 이제 사신관 제도도 있죠. 신라가 이제 935년에 경순왕이 왕건에게 귀의하면서 경순왕의 이름은 김부인데 최초의 사신관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사신관 제도란 거는 그 지역 출신의 출신자를 중앙에 고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결혼정책, 사성정책 등을 통해가지고 호족을 통제합니다. 한편 이제 공신도 포섭을 해야겠죠. 공신에게 뭘 줍니까? 공신에게는 역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사 가가지고 할 건데,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보게 되면은 역분전, 역전, 녹과해서 역분전, 전식과, 녹과전, 그 다음에 과전법에서 과전법 다음에 과전법을 가지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역분전입니다. 결국 공신에게 준 거고 이건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뭘 실시를 합니까? 10분의 1로 조세를 경감을 시키죠. 이제 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를 공부를 할 때도 삼국시대 마렵에 10분의 1세가 넘어와서 10분의 1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뭐 초기에는 그랬는데 후기를 넘어오고 하면서 엉망이 된 거를 다시 태조가 10분의 1로 안정화를 시키면서 다시 10분의 1로 조세를 경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흑창이에요. 흑창. 빈민구제를 위해서 태조가 설치한 흑창. 흑창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흑창은 이제 이후에 이름이 바뀌고 잠시 유명무실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부활한다고 할까? 부활해가지고 이제 조선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시작이 이제 흑창해서 태조가 되고요. 흑창이라는 명칭은 딱 태조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흑창 시험 문제를 풀다가 흑창 하면은 바로 태조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외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지방 호족들이 중심이 된다고 했는데 고려 초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북진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란에 대해서는 고려 초에 입장이 어떻게 돼요? 거란하면 야유라부기가 통일을 하고 698, 926 할 때 926년에 발해를 멸망을 시키죠. 하다 보니까 반거란책을 쓰죠. 이걸 나타내는 태조 때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만부교 사건이 있습니다. 만부교 사건은 이제 거란에서 낙타를 선물을 해줘요. 고려에 친하게 지내자 해서 선물을 해주니까 태조가 그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 굶어 죽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란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이후에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이 있게 됩니다. 하면 이제 북진 정책을 또 보여주는 그런 태조의 업적으로는 지금 수도는 개경이죠. 개성인데 이제 수도가 됐으니까 개경이 되는 건데 그보다 위쪽에 평양 지역을 서경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서쪽에 있는, 서울 경자를 써요. 서쪽에 있는 수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북진 정책을 하면서 제가 지도를 안 지웠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있던 거를 태조 때 이제 위로 청천강까지 이렇게 위로 올리죠. 올리면서 이쪽이 이제 개경 혹은 개성이다 한다면 이쪽 대동강병에 있는 평양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뭘 설치를 하는가? 서경으로 승격을 시키고 분사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분사라는 건 뭐냐면 중앙에서 이렇게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들을 이쪽에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일종의 수도와 같은 그런 체계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을 시키고 분사를 설치했다라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조가 지은 책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정계와 계백요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항상 이제 묶어서 선지로 출제가 잘 됩니다. 이건 이제 신하들이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태조가 남긴 거고요. 비슷한 걸로 또 뭐가 있는가? 훈요 10조가 있죠. 훈요 10조. 훈요 10조는 이제 후대 왕들이 지킬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훈요 10조의 내용이 이렇게 보면은 불교를 굉장히 올려줘요. 태조가. 그래서 연등회나 팔관회를 장려합니다. 또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연등회라는 거는 불교에 관한 것만이라고 한다면 팔관회는 불교, 도교회, 불교 플러스 도교회, 민간신앙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팔관회는. 그러니까 연등회나 팔관회는 굉장한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고 국가적인 행사를 넘어서 국제적인 행사가 됩니다. 해서 외국에서 사신들도 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국제 교류의 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태조가 이 정도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태조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해종이 나오죠. 태조가 본인이 살아있을 때야 호족이 이런 방식으로 다 통제가 되었겠지만 태조가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호족끼리 왕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종 때는 호족의 왕권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왕규의 난이 있습니다. 왕규의 난. 그래서 왕규라는 인물이 호족인데 자신의 외가, 그러니까 왜 가라고 하니까 자기 딸을 이제 왕건에게 시집 보내고 외손 쪽을 이제 왕으로 올리려는 거죠. 그런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물론 실패를 하고 누가 등장을 해요? 정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종도 이렇게 의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문사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추론만 할 뿐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흐름상 추론하건대 호족끼리 다툼을 일으키다가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재밌는 거는 정종도 의문사를 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다툼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종 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서 두 가지는 외우고 가야 합니다. 관군을 조직을 하죠. 관군. 관군을 어디서 조직을 했는가 하면은 관군사에서 관군을 조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군 이름이 나올 때 특히나 고려사에서 뭐 별기군을 조직했다 이런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시험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관군을 정종 때 조직을 했고 이거는 대거란에 대한 그런 군사였다. 거란을 지금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만든 게 관군 그리고 관군사 또 광이 중요합니다. 광학보라고 해가지고 광학보라는 거는 불교 장학 기금이에요. 이것도 정종 때 이루어졌다 해서 정종하게 되면 관군과 광학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왕이 굉장히 중요하죠. 광종이 나옵니다. 광종. 스스로 황제를 칭했다라고 하는데 황제 하니까 생각나는 게 황제는 태조도 황제를 칭해요. 황제. 다만 이제 고려시대의 황제는 외왕내제라고 해가지고 밖에서는 왕을 칭하고 안에서는 황제를 칭하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황제를 칭했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 가장 많이 결부되는 건 광종입니다. 광종에 대한 설명이 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데 태조 때부터도 황제를 칭했어요. 뭐 태조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제 크게 보면 뭐 고려는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서 황제를 칭한 그런 국가다라고까지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왕내제라는 게 참 좀 웃기죠. 뭐 밖에서 황제를 칭하든가 하지 안에서는 황제를 칭하다가 뭐 밖에서는 나는 왕입니다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족이 많으니까 너네가 왕을 해. 나는 너네 위에 있는 황제야.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기억하기가 좀 편하죠. 기억하기 쉬우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종 하게 되면은 스스로 황제를 칭했다. 황제를 칭한 건 태조도 있지만 이게 가장 많이 붙는 겁니다. 붙는 인물입니다. 근데 광종이 즉위를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해종도 죽고 의문사하고 정종도 의문사하고 호족은 이렇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광종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왕권을 높이고 중앙 귀족도 낮추고 호족도 낮추고 그래야겠다라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황제를 칭했다라는 것도 뭐 그런 것의 일환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 황제를 칭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당시 이제 서경이죠. 여기에 그냥 적을까요? 당시 이제 서경, 그리고 여기 평양을 지금 고려 왕건 때 서경으로 칭했고 이제 개경 이게 원래 수도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황도로 높여 부르고 여기는 이제 서도로 높여 부르고 해서 황제가 사는 곳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높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연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광덕 그리고 준풍 등의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 귀족도 낮추고 호족도 낮추고 왕권은 높이고 이런 정책을 써야겠죠. 광종이.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본다면 가장 잘 나오는 게 과거제의 실시입니다. 과거제는 이제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실시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과거제가 잘 나오는 건 항상 한국사가 그렇지만 이때가 최초의 과거제 실시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라에서 뭐 독서산품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졸업사정제도라고 해가지고
상중하, 특 이렇게 나누는 건데, 거기서 뭐 하를 받았다고 내 자리가 임명이 안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등급만 나누는 거지. 반면에 이제 여기는 응시자에게 여기를 통과를 하면 자리를 그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를 실시를 하면서 귀족들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입지가. 과거제를 통해서 들어온 인물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는 거니까. 하고 이제 호족을 또 잡으려고 만든 거는 노비안건법이 있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인물들을 풀어줍니다. 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은 원래 호족의 경제적 기반이었다가 이 사람들이 양인으로 풀어나면서 호족의 경제적 기반은 내려가고 국가 재정은 올라가겠죠. 노부에서 이제 의무를 가지는 그런 양인들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비슷한 게 또 이렇게 같은 맥락의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주형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준하현에 지역에 준하현에 공모를 부과하는 법이에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준하현에 있는 것들이 호족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주형공부법에서 여기에 공모를 막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국가 재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책이 같습니다. 국가 재정이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밑에 적어볼까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공복을 제정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 색깔이죠. 자, 잔, 비, 노 해가지고 이 색깔을 가지고 공복을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공복을 잠깐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공복 가게 되면 자비청이 있죠. 자비청. 자비청은 어디예요? 백제죠. 신라는 자비청에 하나를 더합니다. 황색. 그래서 황색을 더한 게 신라고 여기는 녹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광종 때 제정한 공복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종과 한편 이제 송이 건국이 돼요. 송나라가 이때 건국이 되는데 송과 친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초기에는 거란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송하고는 사이가 좋고 하다 보니까 거란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송과 친교를 맺고 잘 나오는 선지가 송의 연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광종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위보가 있죠. 제위보. 과거제 여기에다가도 하나. 또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뒤에 가서 공부할 내용들하고 겹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 강력하게 외워놓는 게 낫습니다. 과거제가 이제 조선 과거제하고 비교를 하자면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없었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대신 무과와 문과가 있죠. 근데 고려 과거제는 문과가 있고 승과가 있고 문과는 이제 잠시 실시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려는 문과가 없다라고 쓴 문장이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잠깐 실시된 적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려 과거제다 한다면 그냥 문과와 승과만 있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해가지고 교종선 그리고 선종선도 있고 국사제도, 왕사제도
그건 뭐 이제 신라에서도 잠깐 했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를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종하고 현종을 같이 이어서 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1시간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어서 초기를 끝내고 싶은데 이어서 이제 성종과 현종을 지나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몬골귀족이 나타나는 그 시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